코스피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장중 2,9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낙폭이 확대되며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당초 오는 15일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예측 불가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공식 회동을 하며 경제 활성화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주요 그룹이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이 최고 연 20%의 이자를 준다고 홍보하며 신규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초고금리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받는 이자는 2,000원 수준에 불과해서 상습적으로 미끼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상승세를 달리던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자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네, 개장 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습 소식에 2,900선 밑으로 떨어진 뒤 현재는 2,880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떨어져 760선으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연일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500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4,900억 원 순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5,4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에 석유 테마주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풍산과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넥슨 게임즈는 10% 뛰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5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자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현대차와 기아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가까이 오른 1,360원 중반으로 급반등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4%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0.38%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영향 등으로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AI 수요 급증에 오라클이 13% 넘게 급등하자 수혜 기대감에 엔비디아도 1.52%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32% 상승했습니다. 차익 매물로 테슬라는 2.24% 하락했고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후 추락해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뉴스에 보잉은 5%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 일대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참모총장과 핵 과학자 등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긴 했었지만 예상보다 일찍 공습했네요.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란의 주요 핵시설과 과학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영상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며 목표는 이란의 핵 인프라와 탄도미사일 공장, 군사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 국영 방송이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고 이스라엘 안보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참모총장과 핵과학자 등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앞으로 수일 동안 이란의 핵 군사시설을 향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직후 자국 영공을 폐쇄했고 최고안보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로이터는 이란 안보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혹독한 반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속 소통해온 미국의 입장은 나왔나요?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으며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현지의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란과 핵 관련 협상을 진행하던 미국은 오는 15일에도 오만에서 이란과 6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이번 이스라엘 공습으로 성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편 요즘은 금리 4%인 적금 찾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OK저축은행이 20%대 적금을 팔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는 이자는 2,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20%라는 초고금리에 솔깃한 소비자들이 몰리자 판매 중단과 재판매를 오가다가 나중에는 이름만 바꾼 상품들을 다시 팔면서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금리가 20%인데 이자는 2,000원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OK저축은행이 내놓은 OK 으수저 적금 이야기인데요. 소비자가 하루에 5,000원이나 10,000원을 30일 동안 매일 저금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기본금리는 연 4%지만 우대금리까지 합치면 총 20.25%의 초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하루에 10,000원씩 저금하면 총 납입액은 30만 원이지만 세금 뗀 이자는 2,189원에 불과합니다. 20%가 넘는 금리는 연 이율이어서 한 달짜리 적금에는 한 달치 이율만 붙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이자는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팔았다 또 말았다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OK저축은행은 앞서 지난 2월 25일 OK 작심 한 달 적금이라는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 상품은 상품 구조나 금리 모두 이번에 출시한 OK 으수저 적금과 완전히 똑같은 상품입니다. OK 작심 한 달 적금은 지난 5월 19일에 판매가 중단됐다가 6월 2일에 판매가 재개됐고 6월 9일에 판매가 다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더니 6월 9일부터는 이름만 바꾼 OK 으수저 적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20%가 넘는 초고금리 적금을 판매 중단과 재판매를 오가며 소비자들의 애를 태우더니 결국 이름만 바꿔 다시 출시한 셈입니다. OK저축은행은 OK 작심 한 달 적금이 한 달에 3만 주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3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으수저 적금으로 바꿔서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과거 이 제도에 반대했던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건데요.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일단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핵심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납부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만큼 국가가 청년들의 노후 준비 기틀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제도를 추진했지만 특정 지역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무산됐는데요.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 형평성 논란 외에도 부유층에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인데요. 과거 부모가 18세 자녀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뒤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자녀가 중년이 된 뒤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20년, 3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장기 가입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추납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이 같은 악용 우려가 크게 줄어든 만큼 18세 자동 가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풀무원이 공급한 빵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 급식소에서도 풀무원 빵을 먹고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같은 빵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제품은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 빵입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급식소 두 곳에서 해당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비슷한 시기 세종과 부안의 급식소에서도 해당 빵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청주 120명 등 모두 20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나왔나요? 네, 질병청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감염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는데요.
살모넬라균은 주로 덜 익힌 달걀과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최근처럼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충분히 익혀서 먹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풀무원 측은 정확한 원인에 대해 당국과 협조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전국 급식 사업장에 납품된 문제의 빵은 모두 2만 7천여 개로 식중독 발생 즉시 납품을 중단하고 회수된 빵은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기가 흐리다는 판단인데요. 그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경기를 진단해보니 여전히 어둡다는 평가죠? 그렇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기획조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를 내놓으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 둔화 상황이 근거라고 짚었습니다. 수출 둔화 진단은 지난달 추가됐는데요. 미국의 관세 장벽 여파가 반영돼 4월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부문 지표들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4.2% 줄면서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고 서비스업과 건설업도 0.1%, 0.7%씩 줄며 전 산업 생산은 0.8% 감소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도 소매 판매가 0.9% 줄었고 설비 투자는 0.4% 감소했는데요.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교역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을까요? 네, 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표현에서 이달에는 증가를 빼 수위를 다소 낮췄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8로 전달보다 8포인트 올랐고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1년 전보다 28.7% 늘었는데요.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10% 감소하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이 둔화한 부정적 요인은 변수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도 내수 회복을 일부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식품업계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을 지적한 만큼 새 정부의 물가 잡기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식품업계를 만났다고요? 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식품 외식업계와의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했는데요. 김 후보는 최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상 식품업계와의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주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직 후보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급이 직접 챙기는 건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라면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라면뿐만이 아니라 최근 식품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1%대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두 달째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콜릿과 과자, 주스, 커피, 냉동식품, 라면, 아이스크림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적인 혼란기를 틈타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새 정부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은행권의 상생 노력이 바빠진 모습입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금융 기조에 맞춘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카카오뱅크가 이달 초 이자 지원 대출의 여신거래 추가 약정서를 개정했습니다. 경기 상황이 악화된 소상공인 경영 자금을 위한 이자 지원 상품의 금리 상한을 설정한 겁니다. 대구 지역의 이자 지원 협약은 인터넷은행에서 첫 사례인데 대구 신보가 연 5.5%의 상한을 협약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등 금리가 올라도 은행은 이자 이익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 포용 금융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서민 금융 상품도 최근 확대됐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오는 3분기부터 새희망 홀씨 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새희망 홀씨 대출은 은행권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무보증 신용상품으로 연소득과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 대상 상품입니다.
최희망 홀씨 대출을 공급하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 3곳 중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 3종을 모두 공급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늘리는 배경은 뭔가요? 네, 무엇보다 새 정부의 민생금융 기조에 맞추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전문기관 등 민생 살리기를 우선 과제로 꼽은 상황입니다.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4인터넷은행 출범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은행 1위인 카카오뱅크가 시장 경쟁력 다지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민생금융 확대 기조에 발빠르게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K뱅크도 연내 햇살론 1호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새마을금고는 올해 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대출 사업을 전년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경제 활력 회복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와 공정한 기업 환경을 강조했고 기업들도 동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간담회는 마쳤나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와 현대차, LG와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단체로는 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도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만남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 핵심은 바로 경제이고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는 규제 합리화를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도 강조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착취 이런 방식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협조 의사를 내비치며 전통 산업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현장의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와 함께 다음 주 G7 회의를 앞두고 국제무역 갈등 속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논의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 우려를 듣는 시간도 가졌을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SK그룹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경영전략회의를 가집니다. 주요 경영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룹 포트폴리오 조정의 성과와 또 신사업 육성 등에 대해 끝장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SK그룹의 주요 경영진들이 총출동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경기도 이천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최창원 SK수펙스 의장,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은 회동을 마치고 곧장 이천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SK는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조정, 리밸런싱을 추진해 왔는데요. 계열사를 기존 219개에서 198개로 정리하고 SK이노베이션과 SKENS를 합치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SK실트론, SK에코플랜트 환경자회사 등 매각도 추진 중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리밸런싱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와 첨단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사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요? 네, 우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또 신규 가입도 중단되는 등 SKT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는데요. 소비자 불신도 커 그룹 차원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보안 역량 강화 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온 최태원 회장이 그룹 경영진들의 새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정부 기조에 맞는 대응과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정권 교체 등이 맞물리면서 무기한 연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석화업계는 산업단지가 밀접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전기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또 중국의 저가 공세로 석화업계가 지금 불황의 늪에 빠졌죠?
네, 지난해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등 주요 기업 모두 적자가 심화돼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 국가산단 나프타 분해시설 NCC 설비의 가동률은 지난해 평균 79%까지 떨어졌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석화업계 위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산업용 전기료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부담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면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4년간 80% 가까이 인상됐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300곳 중 78%가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고 46%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전체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위기 지역에 한해서라도 감면해달라는 거군요. 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란 산업구조조정 등 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 실직 등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특별재난지역을 말합니다. 지난 5월 1일 정부가 전라남도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는데요. 석유화학의 중심지인 여수 국가산단이 구조적인 쇠퇴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지역 위기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첫 차례입니다. 석화업계는 조만간 정부와 지자체 등에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SBS BG 인지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가 국내 대형 게임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텐센트는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국내 콘텐츠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텐센트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중국 텐센트가 우리나라의 넥슨을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넥슨그룹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의 가족들과 접촉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창업자의 가족들은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67.6%를 기반으로 넥슨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 비용은 150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원으로 전해집니다. 텐센트는 지난 2019년에도 넥슨 인수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실제 본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넥슨은 이와 관련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텐센트가 이미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게임사도 많다고요? 네, 텐센트는 국내 대형 게임사로 꼽히는 크래프톤과 넷마블, 시프트업의 2대 주주입니다. 국내 게임사가 텐센트와 협력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의 폐쇄성에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판호를 얻어야 하는데 원활한 허가 절차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할 경우 대형 시장인 중국에서의 사업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텐센트는 국내 엔터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영역 확장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텐센트는 지난달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2천억 원 규모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서 카카오에 이어 SM엔터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현대제철이 한국GM에 자동차용 강판을 처음으로 납품합니다. 현대제철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한국GM에 연간 약 1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GM이 기존 방침을 바꾸고 현대제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기로 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중국 외 지역 기업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지난해 영업 손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홈플러스의 2월 결산 공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영업 손실은 1,994억 원에서 3,141억 원으로 57.5% 늘었고 순손실은 6,758억 원으로 17.7% 불어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상당한 규모의 영업 손실과 과도한 유동부채를 이유로 해당 감사 보고서에 의견 거절을 표명했습니다.
유로화가 장중 1.16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유로화는 현지 시간 12일 전장 대비 1% 안팎으로 올라 한때 1.1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렬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함께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가 유로화 강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